폴클랜드 전쟁은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서 1982년에 10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충돌은 폴클랜드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의 주권에 대한 더 큰 논란의 일부였습니다. 이 어려운 전투로 인해 영국은 총 1137명의 사상자를 포함하여 107명이 포로로 잡혔고 반면 아르헨티나는 13,619명의 사상자를 포함하여 11,0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폴클랜드 전쟁은 수년 동안 수많은 책, 영화, 심지어 노래의 주제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많은 충돌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2년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의 폴클랜드 주권에 대한 분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1965년에 유엔은 두 나라가 합의에 이르도록 요청했고 두 나라 간의 불일치가 남미에서의 영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외교 및 연방 사무국은 아일랜드를 아르헨티나에 양도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섬 주민들이 영국계라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통치에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1982년의 침공을 침략이 아닌 그들의 것으로 여기는 영토를 되찾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1764년에 프랑스는 동풀클랜드에 최초로 식민지를 세우는 국가였고 서풀클랜드는 그 직후에 영국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5년 후 스페인은 서풀클랜드에 위치한 영국의 정착지인 포트 에그몬트의 요새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50년 후 오늘날의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개인이지만 당시에는 라플라타강 연합주라고 알려진 사람이 섬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1833년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철수를 요구하며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했다. 폴클랜드는 수십 년간 영국령으로 남았지만 영국의 영유권 주장은 늘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1971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표들이 커뮤니케이션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폴클랜드와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사이에 항공 연결을 도입하여 섬에 어떤 형태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77년에는 영국의 총리인 제임스 켈러헌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영국 정권을 장악했다. 다음 해 새로 임명된 영국의 외무국무장관 니콜라스 리들리가 폴클랜드를 방문하여 섬 주민들에게 임차 재임대 계획을 판매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감동받지 않았고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배신자로 보고되었지만 그날 저녁 아르헨티나가 곧 침략할 것이라 예측했으며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그들이 침략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했다. 인용문 끝. 한편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경제 정체와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1976년 3월부터 1981년까지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는 이 나라의 42번째 대통령이자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이사벨 페론의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 이후에 권력을 잡았고 그의 통치는 인권 남용과 경제 관리의 부실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981년 12월에는 레오폴도 갈티에리 장군이 이끄는 새로운 군사정권이 들어왔고 바로 이 억압적인 군사정권이 폴클랜드를 침략하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정부 아래에서 그들을 통합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딴 생각하게 하여 내란을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1982년 3월 19일 아르헨티나 해병대는 아르헨티나 패철 상인 그룹에 잠입하여 사우스 조지아 섬에 아르헨티나 국기를 개양하였는데 이 행동은 나중에 전쟁에서 첫 번째 공격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은 Her Majesty's Ship Endurance를 섬으로 파견하였고 이어지는 날들 동안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4월 2일로 침략을 앞당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82년 4월 1일) 아르헨티나 헌터는 로사리오 작전을 시작하여
그들의 해군에서 장비, 무기, 차량을 실은 배를 폴클랜드 제도의 해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르헨티나 후방제독 조르게 알라라는 섬 주지사 렉스 헌텍에 평화로운 항복을 요청하는 라디오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헌트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그 결과 페드로 자키노 중령이 이끄는 제첫 해병 보병대를 포함한 여러 그룹이 폴클랜드 제도의 수도인 스탠리 근처에 무디 브룩 변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변경에 영국 로열 해병대가 잠들어 있다고 믿었지만 경비병은 보이지 않았고 그 지역은 조용했다. 제1수륙특공대를 이끄는 길레르모 산체스 사바로 중령은 나중에 회상하면서 인용하자면 그곳은 아직 완전히 어두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인들을 건물에서 내보내고 포획하기 위해 눈물가스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상자 없이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경력 중 최대 난제였다. 우리 특수부대 훈련은 적에게 최대 사상자를 입히며 공격적 전투에 집중했습니다. 기관총팀이 변경을 포위하고 스탠리항 북쪽 반도에 단 하나의 탈출로만 열어두었습니다. 도망치지 못한 사람은 마을에 도달하지 못해 영국군 지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각 건물에 가스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반응이 없었고 변경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수류탄의 소음은 영국인들에게 섬에 아르헨티나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국 해병대의 총지휘관인 마이크 노먼 소령은 모든 68명의 병력에게 정부 청사로 이동하여 방어 위치를 차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로 망을 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략 23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폴클랜드 제도 방위군도 이러한 명령을 받았고 적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언받았습니다. 나중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변경 공격에 대한 목격자는 없었지만 건물이 남겨진 상태는 아르헨티나의 이야기와는 다른 버전의 사건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Sammen synes du på, what kan den det, at der siger du på hans kan du dønne på oss, abo sensirin som kjenner om at aksen der won't innen serveris nas, as på mani. Many way into. 소령 페드로, 지아치노는 단지 16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을 이끌고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부 청사를 점령하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작은 팀으로 나누어 건물 주변에 배치했고 영국군이 없을 것이라 믿었으며 임무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 청사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은 아르헨티나 군대가 요크베이에 상륙하기 직전인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구스타보 루고 중위는 그 부대 중 하나를 이끌고 거주지내의 영국 해병대에게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자케노는 다른 소규모 부대와 함께 하인들의 별관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건물의 후문이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영국 해병이 이 공격을 막았고 과정에서 자키노가 맞았으며 또 다른 아르헨티나 중위는 팔에 총을 맞았습니다. 자키노는 심하게 다쳤지만 살아남았고 아르헨티나의 위협이 다가왔지만 수류탄 공격으로 저지되었다. 이에 분노한 자키노는 자신의 수류탄 핀을 뽑고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키노에게 수류탄을 버리고 직접 치료받으라 설득했지만 그는 거부했고 이에 영국인들은 무기를 터뜨릴까 두려워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너무 늦어 피 손실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스탠리시 동쪽 끝에서는 푸에르토 벨그라노에서 20대의 공격 수륙 양용 차량, 즉 공격 수륙 양용 차량이 EIK의 해병 보병대와 함께 배치되어 요크베이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4월 2일 아침, 그들은 스탠리로 향하는 공항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대전차 로켓과 기관총을 장착한 영국 해병대의 한 부대와 교전하였습니다. 렉스 헌트 주지사는 그의 회고록에서 아르헨티나 암트랙을 직접 타격하여 멈추게 한 사건을 회상하며 인용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이크의 부관인 빌 트롤로프가 이끄는 부대가 첫 번째 장갑차를 파괴한 것에 대한 희망찬 소식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84mm 로켓을 궤도에 66mm 로켓을 승객구역에 넣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을 쏠 준비를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영국군은 데이비스 거리를 따라 철수하였고 아르헨티나 해병대는 주거 지역을 통해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영국군은 정부 청사 도달을 시도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이는 선데이 타임스 인사이트 팀이 쓴 폴클랜드 전쟁 완전한 이야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16명. 이된 해병대는 아르헨티나군이 배치된 고지의 뒷면으로 돌아가서 정부 청사로 돌진하려고 결정했고 이를 통해 적을 놀라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가장자리를 지날 때마다 사방에서 총격을 받아 결국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루아모 상병은 단념하지 않고 정부 청사에 다시 도달하려고 결정했고 건물 주변의 정원에 있는 관목 아래로 기어가기 전에 그의 부하들을 축구장을 가로질러 이끌었습니다. 그는 후에 나는 내 부대와 함께 스탠리로 복귀하는 도중 장갑차를 탄 아르헨티나인들과 계속 교전했다고 말했다.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세 방향에서 총격을 받았다. 집을 공격하던 아르헨티나인들, 뒤에서와 앞에서,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우리 자신들, 우리를 또 다른 아르헨티나인 납치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르헨티나인이 사망하고 몇몇이 부상을 입는 등 다소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군이 결국 정부 청사에 진입했다. 그러나 스탠리 항에서는 더 많은 아르헨티나 군대와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고 더욱이 영국 해병대는 그들을 저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명은 대전차탄을 인원 상륙정의 측면에 발사했는데 이것은 영국이 모든 승객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청사에서 영국인들은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실제보다 더 많은 아르헨티나 군대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 아르헨티나의 스턴 그레네이드는 고폭 소총 그레네이드로 여겨졌고 그들이 계속 움직이는 전략도 이 부정확한 믿음에 기여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략 12명의 사람들만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렉스 헌트 주지사는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고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약 200명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총 수류탄을 던져왔습니다. 박격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고 가까이 왔다가 그리고 나서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장갑차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2명의 저격수가 건물을 내려다보는 언덕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려는 아르헨티나 병력을 제거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현지 경찰이 개입했는데 정부 청사로 출근하던 민간인이 폭력 행위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약 1시간 후 헌트는 메이저 노몬으로부터 우리의 방어는 결정적이고 끈질길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짧게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르헨티나 사령관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연락 담당자는 아르헨티나 정부 항공사 LADE의 수장인 헥터 길버트였습니다. 길버트는 주지사 대리인과 함께 아르헨티나 본부로 향한 후 흰색 깃발을 들어 보였고 일시적인 휴전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아르헨티나 사령관은 헌트와 그의 사무실에서 대면 회담을 하기로 동의했고 그와 왕립 해병대가 시골로 돌파하고 다른 곳에서 정보를 수립할 수 있다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헌트는 양보했습니다. 그는 오전 9시 반쯤 부사령관 카를로스 부사와 아르헨티나 군대에게 항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헌트는 나중에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인용, 나는 마음이 무겁게 마이크에게 돌아가서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의 얼굴은 안도와 고통의 혼합이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은 그의 훈련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그의 상식은 그에게 다른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따옴표 끝. 그는 영국이 전술적으로 불리하고 크게 수적으로 밀려나 있다고 믿었고 그는 자신의 전체 복장을 입고 아르헨티나 사령관들의 본부인 스탠리 홀로 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저항의 행동으로 부서에게 말했습니다. 따옴표. 당신은 불법적으로 영국 영토에 상륙했고 나는 당신과 당신의 병력들이 즉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따옴표 끝. 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후 헌트는 폭행을 당하고 그의 메달이 도난당한 후 구금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는 우루과이 몬테비도로 날아갔다. 그는 전쟁 중 런던에서 살며 이후 영국으로 귀국했다. (4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무시되었고 4월 6일에는 영국 정부가 캠페인의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할 전쟁 내각을 설립했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미국 국무장관 알렉산더 헤이그는 두 나라 사이의 해결책을 중개하려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파견되었습니다.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는 헤이그에게 아르헨티나 정부가 먼저 병력을 철수해야만 작전 부대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지휘관들 역시 움직이지 않았으며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이그가 4월 11일 런던에 돌아왔을 때 영국 정부는 타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남미로 향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고 4월 30일에 미국 정부는 영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로 파견된 영국의 작전 부대는 127척의 선박과 2척의 항공모함, 허 매제스티스 십 컨커러 잠수함, 그리고 제3커맨도 와처 보병 여단을 운반하는 2척의 대형 여객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왕립공군은 또 다른 영국 해외 영토인 어센션 섬에 공중급유기, 폭격기, 전투기가 갖춰진 공군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4월 중순에 영국 해군 작전부대가 섬에 보내져 준비를 하였고 또 다른 부대는 영토를 되찾기 위해 남조지아로 파견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파로퀴트는 남조지아를 되찾기 위한 작전의 이름이며 이 작전에는 스페셜 에어 서비스의 부대인 42 커맨도의 해병들과 스페셜 보트 서비스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정찰팀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합쳐서 240명의 병력이 이 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메이저 가이 셰리던이 지휘하였습니다. 해 매제스티스 십 키온 커러는 4월 19일에 펄클랜드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2일 후에 SAS와 특별수색대 병력들이 남조지아의 외곽에 상륙하기 시작했지만 어려운 날씨 조건으로 인해 2대의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서 관측소를 설치하는 그들의 임무는 곧 중단되었습니다. 4월 24일 영국군은 새 임무를 위해 재집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르헨티나 잠수함인 아르헨티나 해군 산타페가 영국 헬리콥터에 의해 수면 위에서 발견되어 많은 영국 함선들이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결국 산타페는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 다이빙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승무원들은 그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셰리던 소령은 76명을 모아 섬의 아르헨티나 군대에 맞섰습니다. 2척의 왕립 해군 함선에 의한 시위를 도움으로 영국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항복하는 190명의 아르헨티나 병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우스 조지아는 영국령으로 복귀되었다. 4월에 영국 정부는 폴클랜드 제도 주변에 200마일의 전체 제외구역을 설정하여 어느 나라에서 왔든 모든 항공기와 수상기의 진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영국 특수부대, 왕립공군, 함대 공군은 모두 이 구역 내 아르헨티나 선박과 방어시설을 공격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5월 1일 12척의 전함과 3척의 보급선으로 구성된 영국의 샌디 우드워드 장군과 그의 함대는 장거리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아르헨티나의 공군과 해군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이 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블랙북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 호르헤. 아나야 장군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함, 그 중에는 2척의 현대 파괴함과 함께 있는 제두차 세계 대전시대의 빈티지 경순 양함인 아르헨티나 해군 제너럴 벨그라노를 배치했습니다. 그날 Her Majesty's Ship 컨커러는 벨그라노 그룹을 따라갔고 다음 날에는 전체 배제구역 바깥으로 도착했습니다. 우드워드는 집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너럴 벨그라노 공격을 명령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다른 배는 그의 항공기를 발사할 수 없었다. 런던에 있는 전쟁 내각은 우드워드의 공격에 허가를 내렸고 그 결과 제너럴 벨그라노는 두 발의 어뢰에 맞아 321명의 선원과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배는 1시간 후 침몰했고 다음날 700명 이상 이 열악한 해상 조건에서 최대 30시간 동안 표류하다 구조되었습니다. 제너럴 벨그라노의 침몰은 여전히 포클랜드 전쟁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행동 중 하나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 후 영국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라틴 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크게 불안하게 했으며 비평가들은 그 배가 제외 구역에 있지 않았고 영국의 공격이 특히 무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은 가차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 신문은 해당 뉴스를 거차라는 헤드라인으로 일면에 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배의 침몰이 필요했으며 이 행동이 수행되자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함대가 항구로 돌아갔고 전쟁 동안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르헨티나 해군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국에게 큰 우위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인 헥터 본조는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2003년에 그는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그가 배제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그가 만나는 어떤 영국 배라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제너럴 벨그라노가 파괴 당시 항구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추측을 끝냈고 실제로는 그 반대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너럴 벨그라노가 침몰한 이틀 후 영국의 Her Majesty's Ship 쉐필드는 아르헨티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승무원 20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이 배는 이후 버려졌지만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목표물을 찾아 헤매는 것을 끌어내기를 희망하여 계속 떠 있었고 이는 영국이 그 잠수함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배는 결국 5월 10일에 아센션 섬으로 견인되는 도중에 침몰하였습니다. 이전 몇 주간의 충돌에서 아르헨티나는 그들의 항공기 약 20-30%를 잃었는데 이는 그들이 영국이 섬에 상륙하는 것을 적절하게 막지 못했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지상 공격이 먼저이며 빠르게 이루어질 것임을 증명하면서 지상군 사령관인 마리오 멘데스 장군은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스탠리시 주변에 집중시켰습니다. 대신 영국은 민간인과 병력에게 피해를 피하려는 희망으로 동풀크랜드의 북부 해안인 산 카를로스 항 근처에 처음 상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5월에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21일과 다음날 새벽, 그들은 작전 수행 가능한 지역을 확보했다. 전쟁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긴 전투는 영국이 상륙한 지 일주일 후인 5월 28일에 시작된 구스 그린 전투였습니다. 구스 그린의 작은 마을은 전략적 목적으로 잡아야 할 포클랜드 제도의 여러 중요 위치 중 하나였지만 이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영국 육군의 사령관인 줄리안 톰슨 준장은 정부로부터 빠른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러한 작은 분쟁에 빠지게 되면 스탠리에서 아르헨티나 지도부를 직면하는 그들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사 고문들은 구스 그린을 무시하면 사망과 부상을 피해 영국군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이탈로 피아지 중령과 그의 1200명의 잘 착공하고 박격포와 포병 지원으로 잘 갖춰진 병력이 방어하는 이 작은 마을을 재점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영국군 투파라 팀이 병력의 절반 정도로 이 작은 마을 점령을 위해 파견되었다. 그러나 영국 지도자들은 병사들의 능력과 경험을 확신하며 기습 공격이 전투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영국인들은 수적으로 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지형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장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녹색 평야로 이루어졌고 나무와 식물이 거의 없는 황량한 땅이었다. 은폐는 거의 불가능했고 병사들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날씨는 대부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양측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야간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5월 27일 밤에 영국 병사들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소음을 피하면서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공격하려고 계획했지만 곧 아르헨티나 병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발견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전진 중 2번 멈추었지만 약 3시간만 지연되었고 즉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회사는 다윈 언덕 아래로 이동하면서 참호된 아르헨티나인들과 직면하게 되어 1시간 더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인들은 총격 속에 고정되었고 B 회사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위치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부대는 방어 위치를 찾았고 두 권력의 사령관인 허버트 존스 중령은 상황을 통제하고 이점을 다시 영국에게 돌리기 위해 작은 협곡을 돌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결국 뒤따르는 3명을 죽이는 결과만 초래했다. 존스는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뒤 몇 분 만에 사망했다. 그는 사후에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았다. 다음 5시간 동안 양측 간에 더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영국 측의 탄약이 부족해졌습니다. A 회사는 결국 다윈 언덕의 방어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여 오후 1시가 되자마자 그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다음으로 보카 언덕으로 이동했는데 아르헨티나 방어군이 항복했지만 작전은 미완료 상태였다. 구스 그린의 전투는 40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17명의 영국군과 47명의 아르헨티나군, 그 중에는 혼자서 그의 병사들이 다윈 구스 그린 트랙으로 철수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중사 세르지오 이스마엘 가르시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사후에 아르헨티나 국가 전투용 용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한때 아르헨티나에 보강군이 배치되었지만 영국의 강력한 포병 사격으로 그들이 지역을 피신하게 만들었고 그중 일부는 최근에 그들을 위치에 떨어뜨린 헬리콥터로 탈출했습니다. 중령 존스의 사망 이후 이파라를 지휘하게 된 키블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위치를 둘러쌌지만 아직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보급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병사들이 갈 곳 없음을 알고 항복할지 고민했다. 그는 상대방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헬리콥터와 다른 화력을 호출하는 백업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키블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월 29일 아침, 아르헨티나의 구스 그린 부대는 공식적으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영국이 점령한 또 다른 중요한 지역은 스탠리 서쪽 약 5마일에 위치한 동풀크랜드의 켄트 산이었습니다. 줄리안 톰슨 브리가디어는 나중에 영국 병력이 산에 없다면 아르헨티나 순찰대가 취약한 항공기와 병력을 공격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런 경비원들이 인용하면 어둠 속에서 일시적으로 방향을 잃은 취약한 헬리콥터와 병력들을 향해 칠면조 사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전은 재앙이었을 것이다. 인용 끝. 5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아르헨티나 사령관 안드레 페레이로와 그의 부하들이 언덕의 경사면에서 영국 특수공기부대 부대를 만났습니다. 그 후의 교전으로 인해 한 명의 아르헨티나 병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많은 장비들이 버려졌습니다. 2명의 특수공기부대 병사가 부상을 입었지만 부대는 언덕을 확보하고 주둔하게 되었다. 왕립 해병대의 보강군과 스빙스 7번 배터리가 속한 29번째 사령부 연대, 왕립 포병대는 모두 헬리콥터로 켄트 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내졌지만 착륙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밤을 밝히는 총과 대포의 번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곧 몇 시간 전 주둔한 특수공기부대 병사들이 참여한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역을 떠나려는 아르헨티나인들의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켄트산에서의 짧은 충돌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다음 날 세이에스는 그 언덕을 확보했습니다. (6월 1일에는) 5,000명의 추가 영국 병력이 도착했고 새로운 사령관인 제레미 무어 중장도 도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스탠리의 아르헨티나 군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들의 해군은 아르헨티나의 제한적이지만 효과적인 공중 공격에 계속해서 부상을 입히고 심지어 파괴되었으며 6월 8일에 로열 플릿 억실러리
시어 갈라하드와 로열 플리트 옥실러리, 시어 트리스트렘을 공격했을 때 56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월 11일 밤 수일간의 정찰과 전략계획 후 영국은 스탠리시를 둘러싼 고지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곳은 아르헨티나인들에 의해 강력하게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해군이 포화를 제공하는 동안 3코만도 여단의 지상 병력은 롱던산, 하리엇, 그리고 투 시스터즈 산을 점령하여 아르헨티나의 섬 주변에 여러 고지대를 되찾으려는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하리엇산 전투에서 영국군 2명, 아르헨티나군 18명이 사망했고 롱던산 충돌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영국군은 소총, 박격포, 대포, 저격수의 공격을 견뎌야 했다. 이 싸움 도중에 Her Majesty's Ship 글래모건이 아르헨티나 해군 기술자들이 가져온 프랑스의 대한미사일에 맞아 14명이 사망했습니다. 파라세 소속 트레버 브래드쇼는 롱던산 전투에 대해 대혼란이었다. 아군과 적군의 포화가 사방에 떨어졌다고 회상했다. 인용 끝. 양측은 밤새도록 잔인한 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영국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6월 13일에는 계획의 다음 단계가 실행되었고 블루스와 로열스 기병 연대의 도움을 받은 두 파라가 무선 리찌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영국인과 25명의 아르헨티나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코트 가드가 텀블다운 산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영국군 10명, 아르헨티나군 30명이 전사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영국이 성공했고 이제 스탠리 외곽의 방어가 무너지자 도시 내의 아르헨티나 저항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산에 도착한 그루카 부대는 아르헨티나의 진지가 벌여진 것을 발견했고 전날 밤 지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4일에는 휴전이 선언되었고 그 밤 마가렛 대처는 하원의 아르헨티나 군대의 항복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발표했습니다. 전쟁 중 평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영국이 제안한 것을 거부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18일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관리인이 양측 군대의 상호 철수를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나라는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섬의 대표 기관의 도움으로 섬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국은 섬의 주권에 대한 미래 협상이 유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후 몇 주 내에 영국은 남샌드위치 제도를 재탈환했다. 비록 전투는 이제 끝났지만 그것이 비용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255명의 생명을 잃었고 추가로 775명의 병력이 부상을 입었으며 아르헨티나에게 107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들은 구축함 2척, 컨테이너선 1척을 포함한 많은 선박과 헬리콥터 24대, 항공기 10대를 잃었다. 또한 섬에서의 포격 중에 3명의 민간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손실은 훨씬 더 컸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649명, 부상한 사람이 1657명이었고 1만 13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지만 충돌이 끝난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25대의 헬리콥터 1척의 잠수함, 35대의 전투기 등 많은 장비를 잃었습니다. 폴클랜드 전쟁에 대한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지만 마가렛 대처와 그녀의 보수당에게는 인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일부는 이 나라의 승리가 총리 임기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보수당은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자체는 영국 공중에게 크게 지지받았고 많은 영국 시민들이 그들의 나라가 더 이상 세계에 영향력이 없다고 느끼고 산업의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기가 힘들었던 시점에서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폴클랜드 전쟁의 실패를 겪은 아르헨티나의 헌터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1983년에는 10월 30일에 총선이 열리면서 민주주의가 복원되었습니다. 라디칼 시민연합의 라울 알폰신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1989년까지 아르헨티나의 제49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한편 폴클랜드 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983년에 영국 시민권이 완전히 복원되었고 더 많은 자금이 이 지역에 투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들은 더 나은 생활 품질과 경제 활성화를 누렸습니다. 또한 1985년과 2009년에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어 폴클랜드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촉진하였습니다. 비록 그 전투는 단지 10주 동안 이었지만 그것은 매우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권에 대한 논의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 1989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공동선언으로 관계를 재확립할 때까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투표를 통해 섬 주민들이 영국 영토로 남아있는 것을 찬성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홍보용 속임수로 묵살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